반갑습니다. 2025 학년도 전공지리 임용 설명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출제 경향을 먼저 우리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출제 경향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그 2020년까지의 출제 경향하고 2021년 이후의 출제 경향이 약간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2020년도까지는 이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2021년도부터 약간씩 바뀌어. 그리고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오면서 점점 더 바뀌는데, 이 출제 교수진들에게 대해서 이 평가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 점수들을 많이 주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요. 이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문제에서 이런 원리 설명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지에서 이런 개념을 써라. 아니면은 이런 원리와 관련돼서 가장 간단하다고 할까, 핵심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비교 서술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여기에도 써놨지만, 우리들이 이 출제 흐름 또는 경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학습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뭐가 자주 출제가 되는가, 이 자주 출제되는 거를 본다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 학습을 할 때 큰 줄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큰 줄기를 잡을 때 우선적으로 큰 줄기 잡고 그 다음에 가지치면서 이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출제 기출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되는데, 왜냐? 이 출제 교수진들이 각각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고 3주 내지 4주 이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출제 교수가 한 명이 만들었죠? 그걸 그대로 내지 않아요. 검토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현장 교사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 정도가 타당할까라는 것까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고 1차, 그 다음에 검토하고 수정하고 다시 문제를 보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만 정확히 한다고 해도 이 전공 80점 중에 60점까지는 맞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왜 이 기출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연지리 파트에서 지형학을 우리가 이 기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도별로 나는 지금 200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기출문제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낼 거예요. 일단 원고는 다 이제 작성돼서 출판사에 넘어갔고 이제 교요를 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각 영역별로 나눠 본다면, 자, 2020년도까지와 2025년도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라면, 아하, 이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결국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 사면 및 메스무먼트, 하천, 그 다음에 카르스트, 뭐 요 빙하 주빙하는 우리가 같이 묶어줄 수가 있겠죠. 특이한 거는 이 바람지형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조지형이라고 그러면 습곡이라든가 단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이 구조지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핵심적으로 일단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을 한번 문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2019년도에 나왔던 카르스트 지형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카르스트 지형에서 여기 지금 요 글씨가 좀 보일까 모르겠는데요. 이 스펠레오뎀이라는 이런 개념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이 스펠레오뎀 지하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카르스트의 2차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스펠레오뎀 같은 걸 물어보고, 이쪽에서 뭐냐, 이 스펠레오뎀이라는 게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이 스펠레오뎀이 점적석과 유석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점적석 같은 거 우리가 뭐 쉽게 알죠. 뭐 정유석, 석순, 석주에서 뭐 중학교 과정부터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니까. 자, 유석에서는 뭐냐, 림스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 석회화당구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출문제를 했을 때 이 스펠레오뎀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 2025학년도에 나왔던 이런 스펠레오뎀에 대한 이 답을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요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또 정리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스펠레오뎀과 관련된 거라면 요거는 뭐냐면 동굴 내 지형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동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요게 동굴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 해서 요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침저감, 튜파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튜파라든가 하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런 것들이 동굴 내 림스톤과 이 석회화 당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요게 다시 또 이 동굴 밖에서 이 석회화 당구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지역 같은 데의 대표적인 석회화 당구. 근데 우리가 꼭 그런 뭐 튀르키예 어디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설명을 쭉 해준다 이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설명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아하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이 연결된 개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자연지리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줬는데 우리가 인문지리도 한번 보자 이거죠. 인문지리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로 지금 도시 부분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출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따져봤을 때 자, 2020년도와 2021년 이후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지금 이렇게 본다면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여기에 지금 이 생태적인 접근이다, 경제적 접근이다, 역사적 접근이다, 구조주의적 접근이다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구나 지금 계속 나오네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도시체계다 그러면 이 중심지 체계와 네트워크 체계인데 이 네트워크에 체계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세계도시가 됐든 메가시티가 됐든 뭐 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네트워크 체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란트슈타트 지역의 그 연담 도시 체계에 있는 그런 것만이
이 네트워크 도시체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건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해가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예를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2025년도, 요게 이제 A형으로 나왔는데, 2025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던 요 그림 보면은, 요게 2007년에도 나왔고, 2017년에도 나왔고, 2011년도에도 나왔고, 똑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 2011년도에 나왔던 거는, 요런 식으로 화살표가 바뀐 정도, 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 또 나와요. 이전에도. 자, 2021년도에 경제적인 접근이다. 요게 경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또는 지금 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도시 구조를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예를 든다면 도시 내부 구조에서 고전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 버제스의 그 동심원 모델이라든가, 그다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구조다. 그다음에 이 디킨슨의 역사적인 접근이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됐었는데, 요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접근을 하고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생태적인, 저기에 이 문제의 예에서, 내가 이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해놨지만, 생태적인 접근, 경제적인 접근,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태적인 접근이 어떻게 되는가. 생태적인 접근이다 그럴 때, 이 고전 생태학이 있는 거예요. 이 고전 생태학에서는 버제스가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죠. 근데 이 버제스는 어떤 지역을 배경으로 했는가? 이 파크의 이 자연 지역을 상정을 하고, 이 자연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침입이라든가 천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자, 이런 고전 생태학이 어떻게 바뀌냐? 신고전 생태학이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보면, 요 버제스 얘기 잠깐만 더 하고요. 자, 이런 자연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침입, 천이,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해서,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봤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옮겨간다. 그러면서 이 슬럼 지역이 이제 나타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와 연결시켜서 이게 경쟁이 되게 되다 보니까 이 지배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격리가 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요 격리와 관련돼서 이 소수민족이 어떤 식으로 이 분포를 하는가 해서 크게 우리가 셋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콜로니라든가 엔클레이브라든가 게토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상위성 지수라는 이런 상위성 지수 같은 경우도 2025 학년도에 이런 말을 쓰도록 했지만 이미 상위성 지수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냐? 2025학년도 시험에서는 1부터 0까지 사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거 0에서 100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퍼센트니까 0에서 1로 이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고, 신고전 생태학에서는 너무 경쟁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 해서 경쟁이라는 개념이 경쟁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협동이라든가 공생이라든가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슬럼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 점이지대, 도심 지역에서 그 다음 지역에서 슬럼이 나타나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슬럼이 두 군데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상업지구와 어떤 주택지구와 농업지구 해서
요 경계가 마주치는 곳, 그런 데서 만나는 곳에서 슬럼이 형성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이 차이가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버제스가 상정했던 자연지역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이 사회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석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팩타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요인이다. 어떤 학자들은 인자다. 뭐 이렇게 그 번역을 하게 됐다 보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성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하고 이게 다른 거야? 아니, 다르지 않죠. 단지 이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회적 분석이 때는 뭐냐? 이 IT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즉, 컴퓨터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요인을 분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개만 이렇게 설정을 한다 이거죠. 이 몇 가지만 설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접근은 어떻게 되냐? 연역적인 접근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 성분 분석이다. 근데 주 성분 분석이다라는 거는 주요인 분석 안 돼요? 되죠. 주인자 분석이다 안 돼요? 되죠. 단지 이런 용어가 좀 더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성분, 굉장히 많은 거를 분석을 하게 됐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걸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분석하게 돼서 이 처리하는 이게 뭐냐? 요인 분석이다. 또는 뭐 요인 생태학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 요인 생태에서가 어떻게? 자, 자연지역이 있는 건데 이 표현을 학자가 이렇게 써. 자연적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저 개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접근이다 해서 같은 범주로 두지만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근데 단지 학자가 머디라든가 하는 이런 학자들이 사용한 이런 용어가 사회적 공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공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뭐 인종적 지위라든가 뭐 경제적 지위라든가 가족적 지위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하고 할 때 자, 이런 게 나왔다면 이 기출 문제에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더 나갈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슬럼이다. 이거는 선진국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선진국이 이렇다라는 거를 달리 표현하는 건 뭐 없어? 그게 이제 또 이너시티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선진국 말고 개도국은 그러면 이거 뭐 못 사는 지역이 없어?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남미 지역 같은 데는 스쿼터라고 한다. 그러면 스쿼터라는 개념, 개발도상국에 있는 이런 불량주택지구죠. 이런 것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불량주택지구와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건축물이 들어선 게 합법적이야. 단지 그게 점점 낡고 쇠퇴하고 그러면서 이 불량주택지구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고, 스쿼터 같은 아예 처음부터 이 변두리 쪽으로 나가가지고 무허가로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합법이다 또는 불법이다. 요거는 합법이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문제를 보면서
아, 요런 것들이 요렇게 개념이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생태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사실상 다 나왔어요. 내가 볼 땐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뭘까? 이거를 비교 서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태적인 접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2025년도에 나왔던 것, 이 경제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로 되는데, 이 경제적인 접근 같은 경우는 뭐냐?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경제적인 접근의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이제 지대 입찰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에 많이 나온 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야. 호이트는 지리학자냐? 지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여러 주들의 주택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귀납적인 접근을 한 거죠. 연역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결론을 뒀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쭉 자료를 수집해서 귀납적으로 쭉 수집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거냐, 뭐 이 주택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주택들이 만들어지면서, 즉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히 이 주택 여가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택 여가 과정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시험에.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고 거기서 조금씩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뭐 A, B, C, D라고 쳐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주택들이 이렇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나간다. 그럼 여기 빈대, 요 공가, 요거를 그러니까 공가, 이게 한자를 쓰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서 공가 또 이런 말을 써. 빌공자, 집가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빈집이야, 빈집. 빈집 사슬, 빈집 체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요렇게 이제 이동이 되어 간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다시 나와서 일이 들어온다면 어떤 경우냐?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하는 요런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고, 작년에 이게 지대하고, 자, 요렇게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근데 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집가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집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 이건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도시 재개발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내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선형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선형은 뭐야? 이 교통로를 따라서 선형으로 간다. 근데 이 지대라는 것은 뭐냐? 이 어떤 이 쭉 주택들을 조사해 봤더니 비싼 집,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해서 요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바꿔 써도 되냐? 바꿔 쓸 수가 없죠.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대와 교통로라는 개념을 알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 도시 이 내부 구조 관련돼서는 정확한 개념, 정확한 용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게 당연히 도시 정책으로 가서 최근엔 어떤 그 기업가적인 어떤 가버넌스, 기업가적인 도시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 그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이 기출문제 분석을 제대로 하면서 그와 연결된 것 또는 그 나왔던 개념,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히 정리를 한다면 최소한 60점 이상이 보장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를 쉽게 내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커트라인이 80점 언저리까지 이게 올라가잖아요. 83, 84까지 올라가. 이 경쟁이 센 데는. 뭐, 물론, 그보다 약한 데는 뭐 70점 후반대까지 이렇게 가지만, 어쨌든 80점을 전후로 하는데 60점은 우리가 따고 들어가는 거야. 기출문제 분석만 정확히 해도. 그 다음에 여타들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뭐 열심히 했는데, 그럼 기출문제 분석만 하면 되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시험이 0.1점으로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0.1점이라도 더 맞아야 돼. 이제 표현을 0.1점이라고 그랬지만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고 2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고 한 문제라도 더 정확히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점수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써놨지만 공부에 왕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왕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왕도가 없을까요? 왕도 있어요. 그 왕도가 뭐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근데 흔히 이제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안 돼 이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죠? 최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적의 방법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최선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최적의 방법이 뭐겠냐? 우선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돼. 세상에 공부하는 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표를 정한다 그러면 공부. 공부. 이게 학습 계획이다?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여기에 뭐냐? 휴식 시간. 그 다음에 노는 시간. 그냥 뭐 멍 때릴 수도 있지만, 다른 뭔가를 재밌는 일도 찾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다 학습 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이 시간표를 잡고 그럴 때 놀고, 또는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체력 단련, 이 보면은 되게 처음에는 각오가 남달라요. 이야, 내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게 6월달과 7월달과 8월달과 한 8월달쯤 가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나 슬럼프인가 봐. 공부가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슬럼프라는 걸 없게 하려면 뭐냐? 이 학습 계획 자체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여기에 써놨지만 연간 다이어리, 내가 어떤 식으로 1년을 마무리 짓겠다. 그 다음에 월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주간으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일간으로는 어떻게, 이런 개념이 나와야 돼요. 자, 주간이라든가 월간이라든가 해서 주간 계획표를 세워요? 그런 것도 있나? 그런 게 있죠. 주간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일간에서도 그날 공부했던 거를 다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외우겠다.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사람의 머리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냐? 보다 더 구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다 더 관계 맺기를 이루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저장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단기적인 기억, 장기적인 기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장기적인 기억으로 쌓이는 거는 문제를 보면 그게 탁탁 나와. 참 신기하죠? 그게 탁탁 나오게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조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다른 영역과 연계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아까 내가 하나 그 생태학 접근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그게 연결이 돼서 그게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게 쭉 전체적인 게 들어가서 큰 틀이 쭉 그려져 있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이 인출이 되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짜야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스터디 노트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그걸 또 뭐 만들어, 언제 만들어 그래요. 이런 걸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인 기억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지금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자기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제 뭐 짝 스터디가 됐든 아니면 그룹 스터디가 됐든 이런 데서 하면 혹시 요걸 남들이 모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탁 하고 그냥 최신 이론이다 또는 툭 튀어서 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뭐냐? 자기 관리를 위한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학부 수준에서 잘 다루지 않는 고급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부 수준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완벽히 익혀라. 저 말은 기본 개념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써보고 그런 기본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자기 관리를 위한 계획에서는 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내가 참 신기한 게 그동안에 내가 이제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하지만 이전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비난, 남에 대해서 흉보는 거 이런 걸 안 하더라니까 아주 신기해요. 내가 그거 보면서 교사가 되려면 저렇게 정해주나 봐. 남을 비난하고 흉보려고 그러고 남의 약점 잡으려고 그러고 아주 묘하게 그런 사람들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지 않고 남한테 가능한 한 따뜻함을 전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돼. 그래서 이 임용시험이라는 게 그냥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보는 가운데에서 인성이 반영이 되나 보다. 나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그 합격생을 내가 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자기를 스스로 존중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요번에 2차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하루를. 쳐다보고. 이건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라면 이제 뭐 이쁘다는 뭐 또는 매력적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됐고 남자들은 뭔가 씩씩하다든가 뭔가 매력적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쳐다보면서 넌 이게 멋있구나. 아유 자식 멋있네.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그게 이 긍정적 마인드의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금방 얘기했지만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다 이거죠. 자, 기출문제를 분석했어. 아까 내가 쭉 연결되는 걸 얘기해 봤죠. 그렇다면 이 기출문제에서 좀 더 나가서 또는 이 기출문제와 연관돼서 어떤 문제를 낼 수가 있을까 해서 출제자의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단답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만들어 본 거를 짝 스터디가 됐든 친구 누구라도 한번 봐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풀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명쾌한 문제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출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잡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지금 써놨지만 비교 서술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뭐 기억, 니은, 디귿 용어를 써라. 그리고 뭐를 설명을 해라. 뭐를 기술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써보기를 해야 돼. 써보기를. 의외로
이 쓰기가 너무 잘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거는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주어가 있어야 돼. 서술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를 기본적으로 나눈 상태에서 요 서술어와 관련지어서 부사가 됐든 뭐 관형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써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길 필요가 없어요. 문장이 길면 너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야. 단문으로 주어 서술어인데 그 주어 서술어 앞에 그 핵심되는 내용, 관계되는 용어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써보는 연습을 해라 이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반복이에요, 반복. 공부의 왕도라는 건 뭐냐? 반복학습. 근데 반복학습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단순하게 외우려고 한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관계짓기,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가. 끊임없이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반복. 우리가 흔히 이 나선형 뭐 이 수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점점 더 복잡하게. 지리교육론에서 보게 되면 지평 확대 역점 모형이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적어도 그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복 학습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한 거에서 조금 더 하나 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그게 곧 합격이에요. 그렇게 공부한다면 합격의 길이 멀지를 않다라는 거죠. 눈앞에 와 있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돼. 실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의문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 의문이 남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교수님들한테 일일이 쫓아다니면 그 질문을 받아주나요? 내가 좀 이따 이제 깔때기라고 이제 뭐 표현하는데, 쉬운 거를 쉽게 쓰는 것, 쉬운 거를 어렵게 쓰는 것, 어려운 걸 어렵게 쓰는 것, 어려운 걸 쉽게 쓰는 것. 어떤 게 가장 좋은 글이 되는가? 쉬운 걸 쉽게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려운 걸 쉽게 쓰게요. 그래서 쉽게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쉽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질문해도 돼? 그 옛날에 이제 내가 질문 받았던 게 침식, 침강,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그런 거를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질문을 한다? 근데 의외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건 말이 돼? 말이 되는 현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 창피해서. 그런 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 된다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질문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이 출제 경향을 봤더니 진짜 이런 책들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뭐 용어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 이광률 교수의 지형학, 뭐 권혁재 교수의 지형학 이런 건 옛날 책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광률 교수 기후학, 이승호 교수의 기후학이 벌써 옛날 책이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지리교육학에서 이제 조철기 교수가 이제 쓴 게 있는데 다시 핵심 지리교육학으로 해서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지리과 교육론에 대한 그런 용어 쓰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이게. 그래서 그걸 꼭 보고. 요거는 이제 도시 지리학의 이해,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이미 보조가 된 것 같아요. 똑같이 저기 누구냐, 여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왔네. 왜 갑자기 박기환인가? 갑자기 자원 요 교수가 어쨌든 같이 번역을 했지만 이 경제지리학 개론, 이 맥게넌이 그 경제지리학 개론에서 굉장히 많아요. 경제지리학은. 그래서 요거를 필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기출문제 해설집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질 않아요. 요건 내가 2018년도에 쓴 거다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풀이집은 반드시 봐야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문제가 쉽게 나오고 저런 책들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꼭 강의를 들어야 돼? 꼭 강의 안 들어도 돼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래도 강의를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하는 거는 일단 내가 얘기는 해봐야죠. 저기 강의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나 헷갈리는 게 아니야? 저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잘 들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내가 아까 이 도시 생태학의 설명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예로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런 설명하는 것이 저렇게 좀 공부를 하고 따라가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나도 이제 대입에서 강의도 했었어요. 뭐 학교도 중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도 있었고 김어준이라고 그 사람이 나온 윤중 중학교에도 내가 있었고 고등학교도 있었고 뭐 대학교도 있었고 참 나름대로 많은 교육 경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임용고시 학원의 강의는 뭐냐, 대입에서 강의할 때는 애들에 대해서 뭔가 호흡을 맞추면서, 호흡 맞추는 거 중요하지만 농담 따먹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좀 찡하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임용은 다들 성인이야.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딴소리는 좀 가능한 한 하지 않고 얼마만큼 강의에 집중하는가 하는, 그 다음에 자료라든가 교재라든가 뭐 판서라든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나하고 맞을까 이런 걸 판단해야 되죠. 요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나름대로는 이런 전체적인 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럼에 이런 책 같은 거를 나는 상당히 많이 썼었어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서 뭐 노응이하면 내가 쓴 책들이 쭉 나와요.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있거나 연결짓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군더더기가 별로 안 들어간다고 내 스스로 자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론, 요거는 이제 내가 이런 이론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굿나잇 퀴즈 또는 뭐 굿이 퀴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차만 붙는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차를 갖다 같이 해야 돼요. 올해 내가 지금 2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합격한 사람들이 나한테 2차를 지도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합격한 선배들이나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꽤 잘해준다고 생각, 뭐 스스로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존중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생각에서 나는 참 잘 가르치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에는 이 교과서 저자들이 팀을 짜서 저희 그 2차 마지막 지도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일하고 3일하고 이틀간 그 1차 합격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면접관들 3분 모셔가지고 실전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차까지 책임을 지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가에 출제 근거를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출제 근거가 있어야만 5개념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거고, 좀 더 다른 연관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 출제 근거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하면서 거기다 더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백이 있는 기출 분석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2%인 거예요. 내가 98%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나머지 2%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집어넣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경력 소개는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저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강의력은 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려운 개념을
얼마만큼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건 아까 내가 이제 깔때기라고 그래서 이제 좀 잘난 척 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1994년이니까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때 쓴 교실밖 지리 여행, 그게 지금도 유효하게 쓰여지는데, 그게 어려운 개념을 쉽게 잘 썼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기출 분석이 철저해지게 돼야 된다. 나름대로 이 뇌가 이런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문제 같은 것도 내 나름대로 거기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기출 문제집, 그 다음에 전공지리 문제집, 뭐 실전 문제집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쭉 그동안에 만들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쭉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념을 구조화 시켜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1년을 보낼 거냐. 그랬을 때 자연지리부터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연지리부터. 사실 내가 이제 난 나름대로는 또 어느 정도 다 궤도에 올라 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지만,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문지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복잡해요. 근데 그런 인문지리를 나는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 놓고, 지금 뭐 교재도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돼 있지만, 그래도 밑바탕이 나는 자연지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연지리부터 가는 거고, 1, 2월 달에 자연지리를 끝낼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쯤 되면 지형학이 끝나겠죠. 그러면 그 이어서 이 기출문제 해설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 요것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의 문제들을 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문지리 했으면은 그와 관련돼서 인문지리를 어떤 식으로 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지리과 교육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지리과 교육론 조철기 교수가 뭐 굉장히 책이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조철기 교수의 그 책이 나오기 전에 내 책이 뭐 실제 교재로 쓰여지고 뭐 그런 대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는 영역별로 문제풀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8회 정도 모의고사를 했었는데 4회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문제를 우리가 나름대로 7, 8, 9, 3개월에 걸쳐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꼭 8회씩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요건 장담을 못 해요. 최종 요점 정리식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제시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2%를 채워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2회 이상 출제된 것들을 노트로서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출제한다면 여기에서 가장 단순 명료하게 낼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영역별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게 끝나면 12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11월 말쯤에서 시험을 보면 12월에는 이제 2차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아유, 나는 1차 점수가 낮으니까 내가 뭐 2차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1차가 망쳤다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의외로 점수가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설령 올해 안 됐어도 내년을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는 2차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2차는 이 연간 패키지를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그래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2차 무료로 제공을 하고, 뭐 단과라는 사람들까지는 무료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2차 같은 경우도 나는 희망을 한다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본인이 원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월 초가 되면 합격자 발표 내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 지도를 하는데, 요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실제 면접관들을 초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면접관들이 이 학원에 와서 그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안 해요. 참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래도 인심은 안 잃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처음 이 면접관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합격생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받았다라는 걸 쓰리라고 믿어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관리부터 시작돼야 된다,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매력 자랑하기 한 가지씩이라도,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남의 흉을 찾지 말기, 오히려 남 칭찬하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항상 그거를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그러지?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평생 그냥 직장 보장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동량들을 내가 키워낸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천적인 지식. 내 스스로 이 실천적인 지식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그럼으로써 평생을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그런 일에 나는 보람을 찾고 싶다. 이런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친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나는 왜 교직에 투신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교사가 좋은가? 왜 나는 꼭 교사가 되어야 할까? 이런 것은 하늘이 내린 섭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의 지리교육을 책임지랴? 이런 생각을 항상 한다면 중간에 슬럼프 없이 잘 갈 거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어쨌든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격한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가끔씩 연락을 해줘요. 그때마다 나 스스로도 보람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물론 가르치지만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은 배우지만 가르치는 자세로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